우리는 하루하루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외부에서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도 공부해야 할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원불교 권도갑 교무를 만나시겠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 아들이 뭐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게임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예. 공부하는지 안 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내가 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있다. 저 아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 예? 내가 화가 나 지금. 좋습니다. 내가 미치겠단 말이야. 예, 좋습니다. 나 폭발할 것 같아. 뚜껑 열려. 이런 생각. 배설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당신 말이야 그따위밖에 못해. 당연히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노 프라블럼. 예, 노 프롬.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몸과 마음은 자술과 같아요. 내가 행복해 있으면 행복한 기운이 다가옵니다. 행복한 기운이 이렇게 쇳가루 붙듯이 옵니다. 이렇게 붙어온단 말이죠. 그래 내가 불행해 있고 화가 나 있으면 자꾸 화난 사람들이 찾아와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권도갑 교무님. 네. 교무님 하니까 제가 아는 교무는 이제 뭐 학창시절 교무실, 예, 대학 때는 교무처장. 예. 이럴 때 교무고 네. 교무가 어떤 직함이십니까? 네. 쉽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에서 목사님, 스님처럼 제 원불교에서는 교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직 이름. 그럼 상당히 높은 직위. 뭐 높고 낮고보다도 저희 원불교 그 교역자를 교무로 그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마음 공부 강사로는 아주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교무 같으면은 교리를 전파하셔야지. 왜 일반인들에게 마음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교화 현장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특별히 교단의 허락을 받고 저희 그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대사회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하도록 허락을 받고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눌 얘기가 마음 공부예요, 그렇죠? 네. 근데 마음 고생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하는데, 마음 공부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공부한다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렇죠.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계는데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요?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당연히 생각합니다. 사실 뭐 그 볼펜 하나라도 내 것을 다른 사람이 막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안 두죠. 막 화를 내는데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막 그냥 가지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 근데 교무님도 역으로 생각하면 마음 공부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살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예를 들면은 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을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간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으는데 뭐 말을 듣지 않는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통제불능면 차를 버리든지 바로 정비소로 그렇죠. 가지고 고치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막 갈등하고 아파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하다. 마음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업, 뭐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마음도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누구든지 해야 되는 공부. 근데 마음이라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죠. 정말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어느 때 속상하고 화가 나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속상하고 화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뭐든 내 마음대로 뭐가 잘 안 될 때, 예, 그때 가장 속상하잖아요. 뭐 아이들이 공부하라는데 공부를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속상한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신념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공부 안 하면 못 견디죠. 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가 나중에 제 아이도 상담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속상하겠습니까? 그럼 화 안 나죠. 안 나겠죠.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것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나와 내 처, 나와 내 상사, 나와 내 자식, 삶 속에서 원만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기 때문이죠.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내 아이가 공부 좀 잘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또 직장 상사가 나한테 좀 인정해주면 좋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세뇌된 생각이 잘못된 착각이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왜 너 나를 괴롭게 하니 스트레스 주지 마. 이게 전부 다 의식의 착각인데 그것이 착각인 줄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착각이다 하는 것을 저희는 자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아니고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은 내가 아이에게 노예가 되는 거죠. 아이가 내 말 잘 들으면 기분이 좋고 아니면 내가 기분이 추락한다고. 그래서 내 행복은 아이한테 달려있게 되죠. 아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교무님은 일단 마음 공부 강의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네. 주로 어디서 강의하세요? 제가 지금 요즘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원광 디지털 대학에서 마음 공부 방법론을 아마 우리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한 학기에 보통 그 첫 학기에는 600~700명 정도 수강을 인터넷으로 하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대학생들은 뭐 토익, 토플, 뭐 학점 자격증 해서 근데 마음 공부에도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살면서 갈등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의외로 이제 처음 받았던 분들이 막 이제 선전을 해서 더 많이 오게 되고 제가 서울에서 이제 1박 2일 행복가족 캠프를 운영합니다. 1박 2일 동안 3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1박 2일 과정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뭐 다양하게 오죠. 뭐 종교인들도 오시고 또 결혼해서 오래 살다가 그 갈등이 하시는 분도 오시고 또 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오시고. 그러면 특히 그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부부가 와서 정말 인상 팍팍 쓰면서 둘이 들어왔다가 그렇습니다. 나갈 때는 사랑의 손을 잡고 나간다거나. 흔히 보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뭐 이번 한번 와보고 안 되면 이혼하자 이렇게 결정한 분들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1박 2일 공부를 하고 화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 정말 보람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바뀌었대요? 서로 이 부부가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서로의 바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크죠. 뭐 남편이 잔소리하면 안 돼. 잔소리 좀 안 하면 좋겠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원리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그래요? 저도 지금 제 아내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바람 가지면 잔소리.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상대를 나도 모르게 불신하는 겁니다. 아내는 잔소리를 해야 돼요. 그거 몰랐었죠. 잔소리를 통해서 사실은 그 속에 애정이 있는 겁니다. 나한테 무관심한다면 잔소리 하겠습니까? 그걸 보시고 잔소리 해도 돼. 허락할 때 놀랍게 잔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늘 술 마시고 오는 남편한테 아내 입장에서는 예. 저 사람 술 좀 안 마셨으면 했는데 그렇다고, 그 남자가 술 좀 마실 수도 있지 뭐. 예.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집을 늘 늦게 들어오는 하는 그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보면은 들어오면 아내가 늘 잔소리하고 인상 쓰고 뭐 재미가 없어. 바깥이 훨씬 재미있어. 그리고 외로워 이분이 남편이.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뭐 바깥에서 일을 보내다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술 취해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바깥보다 더 재미있다면 누가 그 바깥에 늦게 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죠. 그것에 대한 그 아내의 자각이 깊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니까 남편이 더구나 바깥에서 외도한다. 뭐 못 견디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뭐 외도해도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도가 할 때 아내도 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만들어줍니다. 깜짝 놀래죠. 아니 제가 온통 저 남편 뒷바라지하고 지금 살아왔는데 나보고 그런 이야기는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마음 속에는 지금 그 남편이 마음이 없고 아이가 들어와 있어요. 또 옆집 내 친구의 남편 같은 이상적인 남편이 들어와 있고 지금 내 남편은 아니에요. 꼭 미워 싫어 밀치고 있다고. 그게 눈빛과 마음에서 늘 향하고 있으니까 남편이 어디 들어와서 뭔가 마음을 멈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정말 자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가슴에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남편이 들어와 있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바람이 있어요. 적어도 뭐 돈 좀 더 벌이오고 뭐 가정에 좀 아이들한테 잘하고 하는 남편 상을 가지고 그 허상의 남편을 품고 살고 있지 지금 그 남편은 차디차게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서 깜짝 놀라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남편의 그 삶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시간들을 이제 짧은 시간을 갖게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20년 정도의 가족 생활을 하면서도 부부간에 서로 따뜻하게 눈빛을 주고받은 적이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눈을 보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때 깊은 감동이 오죠. 두 사람이 만나야 할 어떤 당연히 좀 더 찾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이 스스로 녹는 겁니다. 녹게 보면 저 남편이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었구나. 내가 더 외도하고 있었구나. 뭐 그런 걸 자각할 때 막 눈물 흘리시죠. 뿌리가 없으니 물기가 올라올 수 없잖아요. 늘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제 모습이 보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날 기다리지 마요. 다시 한 번이란 말 하지 말아요. 더 이상 기억조차 없네요. 돌아올 수 그 1박 2일 코스 이제 망원부 하시면 유효 기간이 얼마나 돼요? 그 많은 분들이 할 때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 1박 2일 동안에 하던 방식대로 살면 되는데 또 이제 세상 삶으로 또 바뀌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나한테 절실하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는 내가 삶 속에서 자꾸 본인이 이것을 활용해서 재미가 붙으면 하지 말아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삶 속에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다시 오시죠. 오셔서 또 교감하고. 갈수록 그 교무님 강의 같은 그런
수련 프로그램이 네.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생활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지고 옛날에 농사만 지을 때는 그러죠. 우리 조상들은 다 농민이었잖아요. 마음이 넉넉했죠. 다. 그럴 때는 이런 스트레스, 이런 복잡한 없었죠. 게 없었겠죠. 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머릿속도 따라서 내 지위가 향상되거나 재산이 많아지거나 명예가 올라가고 어떤 업적을 찾거나 어떤 성공하거나 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행복해질 거다. 좋은 차를 사면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의 행복의 가치를 거의 두고 살기 때문에 지금 뭐 모두 그렇게 경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자꾸 마음을 몰아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마음도 더 풍요로워지면 그 물질을 뭐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물질 풍요에만 온 정성을 쏟고 자기 마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물질이 노예가 되는 거죠. 편안하게 한번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숨을 깊게 들이쉬다가 편안하게 쉬어서 저를 한번 흐뭇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뭐 편안하시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도 그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행복하면 자꾸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요즘 뭐 그 끌어당김의 법칙, 뭐 시크릿에서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내가 막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화가 나면 계속 일들이 꼬이게 되고 막 사고가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죠. 제가 몸이 컨디션 좋고 제가 막 기분 좋을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예. 누가 시비 걸면 해봐라. 이렇게 자꾸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캠프에서는 자기 가치를, 자기 점수를 모두 최고의 점수를 주라고 합니다. 100점 만점에 자신을 몇 점 주겠습니까? 저는 뭐 저한테 50점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들이 내가 50점 주면 내가 50점 인생밖에 못 살게 됩니다. 100점을 줘야 됩니다. 내가 주면 100점 인생이 나타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100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100점이면 저 우리 PD 100점 줄 수 있습니다. 제가 100점이면 내가 50점이면 한 52점밖에 못 줍니다. 49점밖에 안 주죠. 나보다 조금 높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렇게 주게 된다고. 그래서 그러고는 사람들이 이 50점을 가지고 다른 걸 가지고 채우려고 해요. 뭐 업적과 불가능한 건데 그게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마음 공부의 기초는 생각의 전환이 참 중요해요. 전환이고 왕쌤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이었어. 아들이 뭐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게임만 합니다. 그래서 맨 그걸로 야단치고 그걸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공부하는데 안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더 아들이 말을 안 듣고 있다. 더 아들의 말을 안 듣고 있다. 내가 아들이 말을 더 안 듣고 있다. 근데 어쨌거나 마음을 바꿔 먹거나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애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정말 자존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줘 스스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결과적인 공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좀 대접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창피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좀 공부해달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진솔한 마음의 소리예요. 근데 부모님은 항상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의 행복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죠.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부를 제대로 해야 아이는 성공한다고 하는 내 신념이 굳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공부하고 세상 성공하고 이퀄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고 있다. 그건 뭐냐면 내 아픔이에요. 내가 강요하고 있는 한 아이는 끊임없이 반항할 것입니다. 교무님은 아주 누굴 미워해 본 적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많이 있었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출가하기 전에 했는데 바로 위에 과장님이 업적도 좋고 이게 좋은데 나중에 1년에 고가를 보니까 다른 사람이 훨씬 점수가 저 점수가 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동안 오랫동안 아이고 이 세상 참 부조리하구나. 이럴 수가 있는가. 뭐 누가 봐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탁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마음의 원리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그겁니다. 제가 그 과장님을 마음속으로 경멸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도 바꾸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나를 경멸하면 그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좋게 예뻐 보이지 않죠. 예. 예.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나니까 그분한테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아무리 뭐 업적이 좋다 뭐 잘한다고 해도 그게 인정받지 못한 건 당연했구나. 그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억울했던 일들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하나 다 보면은 원인이 나한테 있지 상대한테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근원적으로 탁 녹아나는 겁니다. 과거 우리가 살면서 매듭이 많지 않습니까? 예. 싫은 사람이 있고 꼴보기 싫은 사람 다 있다고. 근데 다 풀리죠. 교모님, 불가에서는 스님께 네. 왜 출가하셨어요? 네. 또 뭐 속세에서 이름은 뭐였어요? 이런 거 물으면 결례죠. 예. 그죠? 예. 그래도 물어도 괜찮습니다. 교모님은 네. 왜 출가하셨어요? 저 괴로워가지고 예. 예. 출가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고 예. 사실은 그 가출을 했죠. 예. 예. 출가하고 가출하고 말만 바꾸면 또 예, 느낌이 똑같은 달라지는 말이에요. 진짜 예. 그죠? 그 가출을 한 곳이 이제 이게 익산 원불교 총부로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출가. 아 가출해서 이리 오신 거예요? 예. 집을 떠났어요. 왜 가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하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예. 아버님이 공무원으로 계셨고 또 굉장히 당신이 꿈이 많고 뜻이 많으신데 뜻대로 잘 안 되는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해방 이후. 예. 그러니까 늘 화가 많이 늘 내셨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 말이 뭐 법이었죠.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 그것이 저는 이제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뭐 반발을 못 하니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러니까 부작한 갈등이에요, 그죠? 예. 예. 활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가를 이제 군에 갔다가 이제 마음을 딱 정리하고 이제 출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펑펑 우시더라고. 예. 저 집을 나가겠습니다. 예, 했더니 그래서 제가 마음이 확 없어져 버렸어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동안에 아버지에 대한 미워. 그 생각이 확 달라졌겠네요. 예. 그래서 수많이. 이제 예. 직장 생활을 좀 해서 좀 아버님께 효 좀 하고 좀 나중에 뜻이 나면 가겠다고 이제 옷을 만들어서 외국에 판매하는 회사에 갔었는데 그 옛날 뭐 그 회사는 뭐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그 수출 현장이라는 것은 뭐 온신을 다해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사람의 옷, 뭐 디자인, 뭐 어떤 단추 색깔, 뭐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6개월 내지 7개월 지나니까 어느 날 말이죠. 사람이 안 보고 친구를 만났는데 사람이 안 보고 옷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막 겁이 팍 나더라고. 예. 야, 내가 이렇게 생활해가지고는 나를 잊어버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출장 간다고 하고 보따리를 사고는 이제 몇 살 때예요? 그게 이제 29. 부모님들이 사흘을 오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출가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청년의 학생회를 원불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 그럼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는 네. 출가는 하셨지만 예. 속세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네. 뭔가 이제 아버지를 대할 때라거나 뭔가 생각을 해도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제 아버님께 정말 그 용서와 참회의 편지를 올렸죠. 예. 올리고 아버님이 정말 오늘 저를 잊게 해준 원인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랜만에 아버님을 찾아뵈서 보통 찾아뵈면 잘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왜 뭐 저를 집도 떠나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마음을 완전히 열고 뵈러 갔더니 아버님이 너무 따뜻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희 어머님 저 동생한테 야 아버지가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예. 땅 저 머리를 치는 것이 변한 건 제가 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30년을 살면서 늘 아버님을 못마땅하게 쳐다봤습니다.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내 아들이 나를 늘 못마땅하게 바라봤다면 제가 얼마나 괴로웠겠는가. 그럼요. 출가한 삶은 예. 한번 내가 되돌아보면 예. 아 내가 출가하길 잘했다. 예, 지금 그 후에 이제 제가 마음이 많이 깨어나고 열릴 때는 괜찮은데 그 전에는 굉장히 또 아픔과 고통이. 예.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출가할 수 있어? 뭐.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깨어나는 공부였죠. 그 교무님의 마음 공부는 완전 독창적인 거예요, 아니면 많은 그 어떤 수행법 중에서 뭐 많은 그동안의 수행들을 예. 통해서 조금 그 하나씩 진일보 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내놓은 거지 원형은 다 이미 다 깨친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아 그러면 우리 교무님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좀 다스릴 수가 있는지 내 마음을 평화로워질 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배워보자. 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구체적 예를 몇 가지 드릴 테니까 그때 상황별로 그렇습니다. 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흔히 막 우라가 치밀 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막 분통이 터져서 참지 못하고 막 화병 날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는 신념을 너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화내는 사람 보면 비인격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화살내는 사람 보면 그 누가 좋아합니까? 예를 들면은 막 그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겼을 때 내가 막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내 신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그 나쁜 신념은 아니잖아요. 예? 그 신념이 나쁜 신념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좋다 나쁘다는 아닌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난다는 자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참죠. 절제하고. 참지 마요? 예, 그렇습니다. 화는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분노나 두려움이나 불쾌함 이런 것은 그 몸의 그 배설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소변을 우리가 배설을 하죠. 그러면 잘 배설하는 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죠. 참으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면 병되죠. 병되죠. 사람 죽죠.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면 계속 우리 내면이 쌓여서 화병. 내장을 아프게 하고 몸의 기운을 막게 되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쌓여 있으면 뚜껑이 열린다는 말을 많이 하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 여기서 김나니까. 그러니까 잘 배설하듯이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디다 화를 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면 배설해놔놓고 이것을 상대한테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 화를 우리가 냈어요. 예를 들면 당신 말이야 그따위로 말하면 되겠어 이렇게 화를 낸다고. 그렇게밖에 말 못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화가 났다는 건 나쁘다고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화가 났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 지금 열받았다. 화났다. 정말 화났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낼 때 나한테 공격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격이 아니고 사실은 내 욕구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눈을 정확히 쳐다보면 나 좀
내 욕구를 좀 충족시켜줘 하는 안타까운 눈빛이 하고 있는 걸 보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채워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화내는 사람이 얼굴은 화가 나 있지만 눈을 보면은 간절하게 그런 걸 읽을 수가 있다. 자기의 그 욕구 불만이 표현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착 채워주면은 뭐 해결되죠.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아주 천진하기 때문에 욕구 불만이 있을 때 울죠. 예? 그렇죠. 이제 뭐 배고프면 막 울면 딱 젖만 주면 딱 수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이 욕구 불만이 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울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 때문에 어른이 화를 낼 때 그가 사실은 울고 있는 겁니다. 화도 일종의 배설이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를 내라고 했잖아요.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 가운데는 파머린자 뭐 세 개면 다 그랬습니다. 뭐 죽음도 면한다. 뭐 그런 그런 유의 말들이 참으라고 우리 조상들도 했습니다. 근데 그 참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참으라는 것을 우리가 착각을 한 겁니다. 상대한테 퍼붓는 화를 했다고요. 이건 참아야 돼요. 상대가 아니고 내가 화나는 것은 아까처럼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났기 때문에 화는 내야 돼요. 내가 막 열이 난다. 너 분노가 치민다.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사람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하게 해버렸어요. 안 하니까 자기를 모르죠?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면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화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럼 교무님은 화나면 화날 때 있잖아요. 나죠. 화 내십니까? 화 많이 냈죠.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화가 나요? 이게 됩니까? 아니 화가 막 내가 화가 나 지금 내가 미치겠단 말이야. 좋습니다. 나 폭발할 것 같아. 뚜껑 열려. 이런 생각. 배설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제야. 한 단서를 달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죽겠어. 근데 내 문제야, 내 문제. 화를 해도 그렇게 해. 그렇게 스스로 습관화하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 안 하죠. 안 한다고 안 하고. 당신 말이야 그따위밖에 못해. 당연히 그렇게 퍼넘기는 것은 참아라는 거지. 화를 내는 방법이 차이죠. 아주 진솔하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너무 내 가슴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도 나를 믿게 되죠. 근데 화가 나는데도 우리는 그냥 빈 것이 웃도록 하고 참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윗선이죠. 그러면 같이 마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교무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머리도 막 혼란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생각도 막 엉겨버리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돌아보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화가 나고 할 때 막 뚜껑이 열리고 막 이렇게 분통이 터질 때 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좀 지났어도 계속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이 안 나죠. 이거 내가 또 왜 이랬는가 뭐 자학도 하고 또는 뭐 계속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이후에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연습하지 않으면 그때 바로 되기 전 보통 사람은 참 힘들죠. 나중에라도 정리를 해줘라. 반드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그래야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쌓이지 않죠. 계속 우리는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탁탁 정리가 되면 아까처럼 저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네. 나를 깊은 내 내면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 달라져 버리죠. 그때까지 정리를 하시면. 쌓이면 나중에 크게 폭발하잖아요. 뚜껑이 열리고 뭐 깨지고 난리.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사안이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엔 뒤늦게나마 정리를 해주고. 그러면 화합이 딱 되죠. 근데 이걸 안 해요. 안 하고 우리는 막 술로 뭐 다른 거로 막 해서 이걸 풀려고 하죠. 푸는데 내 내면에서 푸는 작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좀 어렵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죠. 근데 보십시오. 운전 하나 배우려 할 때 좀 며칠간 합니까? 오래 하죠. 오래 뭐 적어도 일주일, 2주일 하는데 1, 2주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되죠. 운전 연습을. 마찬가지 이 마음이 평소 뭐 몇십 년간 습관되어진 것을 너무 쉽게 돌리려고 하는 건데 때문에 이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그만 관심 가지면 아까처럼 사람 만났을 때 탁 화가 올라올 때 갈등이 날 때 자꾸 나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생활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참선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서는 내 삶에서 또 깨지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화낼 일이 좀 없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없으면. 비가 안 오길 바라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 천둥 번개가 안 치길 바란다든지. 예. 예, 여름에 천둥 번개를 칠 때 인디안 추영단은 막 깊어서 춤을 춘다 그러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순간에 수백만 톤의 비료가 생산된답니다. 예. 그래서 풍년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이 천둥 화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정말 성숙해집니다. 깨어날 수 있고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예. 그 매듭을 푸는 법을 좀 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예.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 자체도 예. 아까처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이 몸과 마음은 자석과 같아요. 같아가지고 내가 행복해 있으면 행복한 기운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잠깐만요. 그 말씀 참 좋네요. 예. 내 몸은 자석과 같아서 예.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기운이 이렇게 쇠가루 붙듯이 이렇게 붙어온단 말이죠. 그래 내가 불행해 있고 화가 나 있으면 자꾸 화난 사람들이 예. 찾아와요. 그걸 자꾸 한번 보십시오. 예. 그 근거 있습니까? 그건 직접 이제 체험해 예? 보셔야죠. 삶 속에 그동안 한번 돌아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예. 내가 이 어느 회의상에 인상을 팍 쏘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예. 근데 막 웃으면서 행복해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예, 마찬가지죠. 그 말씀은 예. 제가 어록에 남기겠습니다. 정말 참 와닿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몸은 자석과 같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막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저희가 성적을 껑충 뛰어오르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뭡니까? 그거 귀가 솔깃합니다. 아이들 하기 전에 먼저 행복하게 공부를 하도록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이가 억지로 앉아 있습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공부해, 안 해, 해. 예. 그러면 이게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예. 멍하게 보고 있는 거고. 행복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시험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 분명히 아는데 생각이 안 난다고 그런 거 있죠. 예. 그것은 마음은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외운 것은 시험 때 생각이 안 납니다. 거기서 성적 차이가 20-30% 납니다. 근데 이제 내 몸은 자석과 같아서 내가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기운이 붙듯이 내 사업체도 자석과 같아서 세상 돈이 막 붙어주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안 붙는 경우 그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은 상관하지 말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을 그것도 마음으로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이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이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걸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만들면 자꾸 그런 인연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욕심으로 내가 막 돈에 욕심이 나서 막 물건을 만든다든지 화가 있다든지 내 평소에 이렇게 하면 이 물건이 그 화가 들어가게 됩니다. 참 묘합니다. 그래요? 예. 이 컵은 화가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지금 아주 행복한 기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는 대체적으로 외식을 하라고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 싸움을 해서 아내가 남편이 미워 죽겠어.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면요, 이 밥이 아내의 그 미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남편이 그걸 먹고 거의 설사합니다. 배탈이 납니다. 그걸 경험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왜 약을 다릴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의 정성이 약도 그렇고 음식도 그러니까 그렇고 음식도 옥상에 올라가 그 밤을 옥상에 누워 그 달빛을 내 주변을 들여다보면 내 주변 인물들이
때로는 나를 기쁘게 하지만 맞아. 또 그 인물들이 결국은 나를 화나게 하거든요. 예, 뭐 내 예, 가까운 예, 내 아내, 예, 내 아들, 딸, 예. 내 직장 상사, 동료, 예. 결국은 그분들 때문에 즐겁기도 하고 그분들 때문에 열받으면서 사는 게 우리 예. 인생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준비하신 거. 이게 이제 마음의 원리인데 예. 저를 한번 행복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예. 행복하게. 바라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거 좋죠. 행복하죠. 예. 저를 한번 미워하며 보십시오. 미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야. 예를 들어 저를 뭐 돈 떼먹은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할 때 미워하면 그럼 그 순간에 내가 괴로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은 부메랑과 같아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돌아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그 성경의 말씀도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메시지예요. 미운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아픔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머리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내가 그에게 축복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할 때 내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마음의 원리입니다. 다음에는 이건 뭐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 이제 마음 공부 방에서는 인사를 이제 마음 공부를 집약해서 인사를 시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No problem. no problem.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왕쌤을 좀 처음 뵙겠습니다. 할 때. 아니 아까도 봤는데 이게 뭐 처음 보는 거야 하는데 실제 우리 이 모든 세상의 존재는 순간순간 새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강물에 이게 발을 담그고 있으면 늘 새로운 물이 나를 이렇게 접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간에도 20년 늘 보는 사람이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지긋하죠. 근데 실제 실상을 보면 처음 보는 분이에요. 우리 세포도 지금 조금 전에 그분은 아니죠. 물론. 아닌데 우리는 그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뭡니까? 관념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데 그건. 조금 억지 아니에요? 옛날에 나를 미워한 사람이지 저 사람은 고집센 사람이야. 관념으로 사람을 거의 보고 있다고요. 새롭게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관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상하죠. 그러니까 만약 내일 우리가 만나면 그건 다른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가 문제가 있지 지금 이 순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나한테 최고의 만남이다. 이해가 되긴 하는데 이해가 좀 덜 됐거든요. 그 이런 인사를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한테? 처음에 만날 때. 그럼 부부간에도 볼 때마다. 지금 교무님 원리대로 하면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그 사람이 아니니까. 뭐 처음 뵙겠습니다. 이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게 내려놔져요. 또 잔소리 할 거야. 그랬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를 경이롭게 바라보고 그를 최고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모습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가슴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 해봐서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보자. 다시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건 뭡니까? 관념을 내려놓고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가 너무 많아요. 서로 만나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는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처음 보니까 그렇죠. 처음에 오신 문제가 있으면 지금 처음에 문제는 과거예요. 저 친구 옛날에 나를 나를 모함했다거나 여러 가지 있을 수. 그 문제를 가지고 본다고.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이 만남이 좋은 관계로 최고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미 최고인 겁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만날 수가 없죠. 그동안 건 퉁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당신에 대한 편견, 선입견 다 퉁칠 테니까 새로운 인간관계로 아무 문제 없이 당신과 내가 최고가 돼보자. 그 순간에 상대도 나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상대도 나한테 고정관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있죠. 서로 있죠. 같이 놓아진다고. 내가 그렇게 할 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그 명강을 하실 때 이제 이 얘기를 꼭 하시죠. 시작할 때 합니다. 그럼 이걸 몇 번 계속 하게 할 거 아니에요?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 뭘 좋아해요? 그 순간에 이상한데, 느끼죠. 예. 내가 관념으로 보고 있거나 느끼죠. 그래요? 사람을. 예. 나중에 뭐 느낀대요? 몇 번 하면? 느끼죠.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부터. 혹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겠습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렇게 인사하고 다니면 그건 이제 내 저 사람 생각이죠. 치매가 왔나?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보겠죠. 교무님은 이 인사하고 다니세요? 예. 오해 안 받으셨어요? 예? 처음에? 오해 안 받. 지금도 오해도 받죠. 받지만 그게 곧 풀립니다. 근데 교무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공감은 하는데 예.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너무 내 탓으로만 모는 게 아닌가. 예.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죠. 억울하죠. 예. 왜 모든 걸 나를 돌아보고 예. 내 잘못을 인정하고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깨친 분들의 메시지예요. 거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내 거울에 비친 얼굴에 검정이 묻어 있으면 우리는 거울을 딱 그 검정을 없애려고 하면 그러다 거울이 깨지죠. 예. 근데 내 얼굴을 발견하고 닦고 나니까 거울에 비친 얼굴이 깨끗해져 버려요. 억울해 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좀 화도 잘 안 내고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그동안 이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잘못 생각해가지고 계속 아까처럼 감정을 참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정성을 들이니까 웬만한 사람 뭐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제가 마음이 다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공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부산역 앞에서 중학교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를 딱 보더니 야, 너 얼굴이 왜 꼭 목석 같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필 그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면 표정이 없는 완전히 이렇게 쌓아가지고 무장된 모습이었지 자유로운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잘 못된 거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이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울음이 막 쏟아나더라고. 그래서 이 표현한 그 아까처럼 그렇게 참지 말고 표현하고 던지는 것만 참고 열려갈 때 내가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가 모릅니다. 교무님 마음 공부하신 지 몇 년 됐어요? 30년. 그죠? 예. 불가에서 뭐 깨달음 이런 말 있잖아요. 예. 한 30년 마음 공부하셨으면 뭔가 깨달으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거 말고 혼자 사람들은 혼자 느끼고 계신 거. 관념으로 어떤 무언가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꽝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숨 쉬고 뭐 울고 웃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공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 뭐 우리가 밥을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 마음 공부는 정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늘 밥 먹듯이 마음을 늘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살아요. 가능하다면 전 국민에게 마음 공부 다 시키고 싶죠. 누구든지 통하죠. 정치하는 분이나 뭐 군이나 뭐 또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마음 공부 좀 해야 된다 진짜. 절실합니다. 그렇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생활 속에서 마음을 좀 이렇게 먹고 사세요. 하고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삶의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무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그리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모른 척 지내왔지 우린 하지만 이젠 모두 달라졌어 내 맘 알면서 살짝 흔들어